네, 현대문학 작품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김강림 시인의 시를 세 편 연관성을 가지고 살펴본 결과, 우선 음악성의 분석소, 음악성을 분석소로 삼아서 그 속에 어떤 시 의식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결론적으로 기납적으로 우리가 세 편을 읽어본 분석과 해석, 그죠? 첫 번째 작품, 두 번째 작품에 대한 분석과 해석, 세 번째 작품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다 어떤 연관성, 일정한 관점을 가지고 분석과 해석을 수렴한 결과 기납적으로 이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김강림 시에 나타난 음악성은 관념적 음악이라고 그 특성을 말할 수 있는데, 그 음악의 속성은 정지된 상태다. 그 음악이 계속 유동하면서 흘러갈 수도 있고 순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의 특성으로, 속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김강림의 이 작품에 나타난 음악성은 여기 나오는 노래라든지 또 이 추상적 관념적인 어떤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속성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이 음악적인 어떤 흐름으로 혹은 순환으로 전개된다기보다는 그 자체로 추상적인 관념으로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시적 주제, 시적 내용, 시의식과 이 음악적인 요소로서 음악성이 가지고 있는 이 운동의 속성과 별개로 분리되지 않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겠죠. 문학과 예술의 작품은 그 속에 뭐예요? 형식과 내용이 긴밀히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우리는 그런 전제를 항상 생각하는데, 이 작품 김강림에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접근하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이 음악성 속에서 어떤 주제가 담겨 있는가를 살펴볼 때, 이 음악성이 가지고 있는 이 정지라고 하는 이 요소, 특성이 주제로서, 테마로서 신의 상실, 신이 현실에서 신을 만날 수 없다는 이 공허감, 허무의식, 이것과 이 음악이 정지되어 있다는 것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김강림 시를 분석한 결과로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어떤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설명을 가지고 다시 김종삼의 음악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김종삼의 음악성은 묘연한 음악이고, 이 묘연하다는 것에 많은 것들이 이제 암시되어 있죠. 그것은 반드시 인간이 만든 음악이 아니라 이 하강이라는 운동성을 통해서 물도 그렇고 그늘도 그렇고 지 마이너도 인간이 만든 어떤 현상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자연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신적 절대자의 어떤 영향력 속에 있는 어떤 음악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묘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단어인데, 그것은 항상 구름 밑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그것은 신의 임재와 부재 사이에 이 구도, 그죠? 이런 공간성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 음악의 하강이, 이렇게 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제 최종 결론만 가지고 외워가지고 김강림은 이렇고 뭐예요? 김종삼은 이렇고 전봉은 이렇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분석과 해석을 하고 그것을 수렴해서 얻은 결과로서 종합한 것이고 기결된 것이니까 이것은 정답이 아니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 이런 결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전봉건의 시 10편, 이 공동시집 전쟁과 음악과 희망가에 등장하는 수록된 10편의 시를 이제 음악성의 분석소를 통해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들에서 발견되는 것은 전쟁의 상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어나는 자연의 생명체다. 김광림 씨는 전쟁의 암담한 폐허와 그 비극적 현실이 더 압도적이라면 그게 이제 뭐 전차, 그죠? 휴전선 이런 어떤 시어로 직접적으로 등장하는데 전봉고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물론 김종삼도 마찬가지고요. 시가 상당히 다르죠.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문학 예술 작품을 어떤 시대성 속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것은 큰 틀에서 공통 분모로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각 예술가들의, 각 시인들의, 각 문학인들의 그 개별적인 예술 세계, 정신 세계 혹은 작품 세계 속에서 그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개성이 있고 예술적 특성이 있다. 지금 그래서 이 세 시인의 시를 비교하는 것만 해도 공동 시집을 세 사람이 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공동 분모가 더 많은 거죠. 그 1950년대에 시를 쓴 시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시인 중에서 특히 이 세 시인은 더 공통점이 일단 공동 분모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세 사람이 공동 시집을 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시인의 시적 특성, 미학적 특성은 또 이렇게 크게 개별적으로 차별성이 있고 변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들에서 발견되는 것은 전쟁의 상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어나는 자연의 생명체. 오히려 여기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김광림 씨하고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김종삼 씨하고도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발산하는 역동적 노래입니다. 한번 첫 번째 작품 읽어보겠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너의 곁에서 라는 작품입니다. 2월은 오고 3월은 오고 무너진 다리에 4월은 오고 강물은 흐르고 자, 이 1년만 놓고 봐도 자, 김광림 씨와 비교할 수 있죠. 여기서 음악성이 있죠. 그건 리듬으로, 운율로 작품 자체에 어떻게 돼 있어요? 구현되어 있죠. 음악성 자체가 그냥 추상적인 노래라고 하는 단어로 그냥 표현된 게 아니라 리듬감으로, 그죠? 리듬과 호흡과 운율로 등장하고 있죠. 자, 2월, 3월, 4월 하면 이미 같은 뭐예요? 월이라고 하는 음절이 반복되니까 같은 음절이 반복돼도 리듬감이 생기죠. 오고 했으니까, 그죠? 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됐으니까 역시 리듬감이 있습니다. 음보로 따져도 2월은 오고 3월은 오고 이렇게 했으니까 2음보로 볼 수도 있고 4음보로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도 반복이 되죠. 그리고 그것은 나의 눈시울에 따시한 그것은 눈물이었다. 자, 눈물이 지금 흘러내리는데 원인은 뭡니까? 2월이 3월이 4월이 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강물은 흐르고 라고 하는 것이 이 계절의 시간의 순환 혹은 변화와 강물의 흐름이 같이 뭐예요?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교감을 일으키면서 그죠? 발생하는 것이 공명이죠. 그러니까 이 1년만 놓고 봐도 오고라고 하는 동사와 흐르고라는 동사가 이미 유동성을 가지고 그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죠. 게다가 2월, 3월, 4월이 같은 음절을 반복하면서 리듬감을 형성하는 동시에 2, 3, 4가 계속 뭐예요? 진행된다는, 그죠?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또 느끼게 해주죠. 시간이 흐르듯이 강물도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봉건 씨의 시적 특성과 직접 연결되는 음악성과
음악성을 우리가 이 한 년에서 1년에서 바로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김강림의 시에 나타난 음악이 관념적 음악이고 그것은 정지되어 있는 운동 이미지로 보면 역학으로 보면 정지되어 있는 반면에 전봉은 시의 음악성은 여기서 생명의 음악이고 순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순환성을 이 1년이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시간과 강물의 흐름, 시간의 순환성과 강물의 순환성. 간단히 얘기하면 자연 혹은 생명의 특성이기도 하죠. 그것을 느끼고 눈물이 난 것입니다. 이 눈물도 뭡니까? 물의 상징이 갖고 있는, 물의 심상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 즉 유동성을, 그리고 순환성, 그리고 정화. 보통 눈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지금 얘기했던 유동성, 순환, 정화, 이런 상징성들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는 것은 상실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상당히 김강림 씨와 대조적이죠. 나무와 나뭇가지마다 쓰린 전사자의 아직도 검은 외마디 소리들을 위하여. 물론 전쟁의 상처는 아직도 남아있고 그 폐허는 아직도 현존하지만 수액은 푸른 상승을 시작하고 무인지대의 155마일의 철조망 속에서도 전사자, 철조망, 무인지대 다 전쟁의 상처를, 폐허를 역시 김강림 시인처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보다 더 강조점은 수액,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액체, 물 이미지가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가 노래하고 꽃송이의 중심이 바라는 하늘과 푸름은 변함이 없다. 하늘의 푸름과 이 자연의 생명은 전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순환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자연은 변화 없다. 하늘과 푸름은 이뤄진 것은 없다. 그래서 상실은 없다는, 뭐라 그럴까요? 실제 현실은 굉장히 폐허에 가깝고 비극적인 현실이지만 어떤 희망을 노래하는 거죠. 그것은 눈물이었다. 나의 눈시울에 따시한 그것은. 눈물의 이미지와 전체적으로 이 물의 상징성이 강물도 물이죠. 여기 나오는 눈물도 물이죠. 수액도 물이죠. 그러니까 물의 다양한 변주, 물 이미지의 다양한 변주를 통해서 이 시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생명의 순환성을 통한 회복, 재생, 그리고 상실을 극복하는 것. 이뤄진 것은 없었으니까요. 두 번이나 이것이 반복되죠. 이뤄진 것은 없었다가 반복되죠. 전쟁이 남긴 폐허와 상처의 흔적을 보여주지만 이뤄진 것은 없었다 해서 보듯 건강한 생명의 에너지를 발산한다. 자, 이제 우리는 분석과 해석을 전개해 나가야 되니까 무엇이 이러한 낙관과 희망적 비전을 가능케 하는 것일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시에서 그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1차적으로 그것은 눈물이죠. 희망을 그리고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눈물입니다. 그 다음에 눈물은 보통은 상처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한데 이때 눈물은 재생이죠. 회복이고 정화, 아까 얘기했던 정화, 그런 의미에 더 가까운 눈물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수액의 상승, 그리고 새들의 노래, 꽃송이의 중심, 그리고 하늘과 푸름을 가져다 준다. 그럼 더 한 걸음 나가서 눈물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 그죠? 이렇게 또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분석과 해석을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1년이죠. 2월은 오고 3월은 오고 4월은 오고 시간의 흐름, 단순한 흐름이 아니죠. 온다고 한 것은 다시
순환하는 것이죠. 2월과 3월은 같지만 다시 2월과 3월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이 다시 온 거죠. 그죠? 강물은 흐르고에 나타난 계절의 순환과 강물의 흐름이다. 결국 이 시는 전쟁의 상처를 눈물과 계절의 순환 그리고 강물의 흐름 이런 것을 통해서 극복한다는 것이 이 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새들의 노래, 꽃송이의 중심, 하늘과 푸름을 희망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뭘까요? 이제 해석을 전개해 나가는데 유동성과 순환성이다. 그죠? 눈물도 그렇고 계절도 그렇고 강물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 이미지가 상당히 지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봉근 시를 지배하는 생명의 노래는 인간과 자연과 우주가 공통적으로 가진 유동성과 순환성의 원리를 시인이 자각할 뿐만 아니라 체득한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자연의 순환성 그리고 물이 갖고 있는 이 순환성을 자신의 그죠? 시적 상상력으로 혹은 시인의 내면 의식으로 시인의 상상력으로 수용했기 때문이겠죠. 그죠? 수용했기 때문에 체득했다. 체득했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전봉원의 시는 에로스적 음악성을 체현하게 된다 했습니다. 에로스. 이건 뭐 원래 프로이트가 이 개념을 처음 사용했죠. 그전에도 에로스라는 단어는 있었겠지만 이것을 뭔가 학문적인 용어로 사용한 것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는 에로스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흔히. 그리고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도 잘 알아요. 근데 이 에로스는 인문학에서 사용될 때 에로스는 정신분석적 개념으로 프로이트가 사용했을 때 프로이트는 초기 이론에서 인간의 충동, 본능이라는 용어도 쓰지만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는 충동이라고 씁니다. 쉬운 말로는 본능이죠.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타고나는 거, 그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충동이 프로이트는 초기에 이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자기 보존, 자기 보호 충동. 모든 개체는, 그죠?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체는 1차적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거, 이게 본능이죠. 충동이죠. 이건 뭐 부인할 수 없죠. 그죠?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부터, 그죠?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게 뭐 도덕적으로 뭐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가치 판단을 떠나서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충동이. 왜? 생명체니까. 첫 번째, 자기 보호 충동. 두 번째, 성충동. 성충동이란 것은 뭐예요? 이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도 본능이죠. 충동이죠. 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죽으니까 이세를 만들고, 그죠? 이 뭐예요? 생명을 이어나가는 일종의 본능이죠. 이걸 이원적 구조, 즉 이원성이라고 항상 봤습니다. 프로이트가 볼 때 인간의 본능을. 그러니까 자기 보호, 자기 보존 충동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편에 성충동이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후기에 가면 프로이트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립적인 그 충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성충동도 자기 보존 충동의 일종이다. 즉, 성충동과 자기 보호 충동이 다른 게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그건 하나로 다시 묶을 수 있다고 봤어요. 그때 사용했던 용어가 삼충동입니다. 살고자 하는 충동, 삼충동인데, 그게 사실은 번역해서 그렇지, 우리말로 번역해서 삼충동이지, 그게 에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보존 플러스 성충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통속적으로 에로스, 뭐 영화의 장르 중에서도 에로스물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 남녀 간의 성적인 욕망을 다루고 있는 영화 장르, 에로스물이죠. 그런데 정신분석학의
전문 용어로는 그게 에로스라고 하면 자기 보존 충동과 성 충동이 다 결합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자기 생명체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쪽이죠. 혹은 정진해 나가는 쪽이죠. 그 후기 이론으로 역시 이원론적으로 대립 개념으로서 하나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죽음 충동입니다. 그걸 타나토스를 번역한 것이 죽음 충동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초기 이론에서는 인간의 본능 혹은 충동을 자기 보존 충동과 성 충동으로 봤다가 나중에는 그걸 수정해서 후기 이론에 가면 이 두 개를 묶어서 에로스라고 보고 그 반대 개념으로 타나토스라고 하는 걸 새롭게 설정합니다. 그건 그냥 이론적으로만 설정한 게 아니라 임상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와서 이상 증세를 호소하고 이걸 곧 치료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임상, 즉 치료 행위를 의사니까, 프로이트는 의사니까 치료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상담과 여러 가지 치료 절차를 통한 과정에서 기납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인간의 본능 속에는 타나토스라는 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로스와 타나토스라는 역시 대립 개념으로, 이원론으로 인간의 본능, 충동을 설명하게 됩니다. 자, 이건 약간의 보충 설명이고요. 그렇다면 이 에로스도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꼭 뭐 성적 욕망 뭐 이렇게만 볼 건 아니에요. 인간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을 정진시키고 활성화시키고 더 뭡니까? 강하게 만드는 게 다 에로스적 활동이에요. 이럴 때 전분권의 시는 에로스적 음악성을 체현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도 이 1년이 보여주는 이 음악성은 에로스적 충동에서 나온 음악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건 타나토스적인 것과 반대인 에로스적인 충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 에로스적 충동은 어디서 온다고요? 바로 이러한 자연의 순환성으로부터 그 힘을 전달받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보를 사음보 율격으로 일단 여기서 봤네요. 교재에서. 아까 내가 이음보로 볼 수도 있고 사음보로 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2월은 오고 3월은 오고 무너진 다리에 4월은 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음보로 보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강물은 흐르고에서는 이음보로 그쳤잖아요. 1행은 사음보, 2행도 사음보인데 3행에 와서 이음보로 그쳤잖아요. 이건 이제 변형이 일어납니다. 정격, 즉 정해진 격을 잘 지키다가 격을 변화시키면 그것도 파격이 생기죠. 정격과 변격, 파격 다 이해가 됩니까? 어렵지 않죠? 리듬에 있어서 리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정격이 있고 변격이 있고 파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격의 파격을 변격을 만들므로 해서 파격이 일어났죠. 그래서 미묘한 어떤 리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율동감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다 설명한 것인데요. 무엇은 오고 무엇은 흐르고 그 음이율, 같은 음절이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될 때 음이율, 그죠? 지금 이거는 음보를 가지고 율격을 따지는 거니까 음보율이라고 할 수 있고, 2음보냐 3음보냐 4음보냐, 이거는 음이율은 어떤 위치에 동일한 음절이나 음운이, 음운은 자음, 모음 하나하나를 음운이라 그러죠. 음절은 하나의 글자,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한 글자. 여기서 고는 같은 음절이죠. 음절이 같은 위치에 오니까, 끝자리에 오니까 음이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가 계속 반복되죠. 이런 것들이 유동성과 순환성의 음악적 율동을 구현한다. 즉 실현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작품 자체가 음악성을 실현한다. 다음에 지시대명사도 반복되는데 그것은 이게 반복돼요. 그죠? 그것은 여기 나오죠. 그리고 그것은,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은 또 나오죠. 그것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음악적 효과를,
음악적 리듬감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킨다.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박진감 있는 호흡을 만들어냅니다. 또 반복되는 어떤 후렴처럼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뤄진 것은 없었다. 그죠? 우리 아까도 봤었는데 이뤄진 것은 없었다. 또 이뤄진 것은 없었다. 이것도 후렴처럼 반복돼요. 이 시 전체가 이제 음악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전봉건 시에서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는 인간과 자연과 우주의 유동적 순환적 생명력은 시의 음악적 기법에도 개입되어 시 자체에 체현되고 있다. 즉, 이 시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어떤 순환적 생명력에 근거한 희망 혹은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것은 이 음악적 효과와 밀접히 서로 결부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봉건의 시에서 생명의 음악은 현란하고 강렬한 이미지들의 연쇄를 통해 제시된다. 그래서 여기 생명의 음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다른 말로 에로스의 음악입니다. 이 생명에 해당되는 게 에로스. 그죠? 정신분석적 용어를 쓰면 이 음악의 특성은 에로스의 음악이에요. 그것의 운동성은 순환입니다. 계속 흐르고 다시 반복되고 하는 순환입니다. 시의 음악적 특성이 순환이라는 것은 잘 나타나죠. 내용적으로도 나타나고 형식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시의식을 살펴봐야 되는데 공통점은 뭐예요? 신과, 즉 종교적 차원에서의 시의식입니다. 주제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시의식인데 공통적으로 이 세 명의 시인에게, 전후 시인인 이 세 명의 시인에게 전쟁 이후의 폐허의 현실 속에서 시를 쓰는 이 시인들에게 이 종교적 어떤 주제의식이, 시의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김종삼에게 있어서는 신이 임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낄 수 없는 인간의, 그죠? 부재의식. 두 번째, 김광림에 있어서는 신의 부재. 세 번째, 이 전봉건에 있어서는 범신론으로 나타납니다. 공통적으로 신에 대한 사고, 종교적 사고가 있었다는 것,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장미의 의미라는 작품입니다. 첫 번째 작품하고 뭔가 어떤 연관성에서 이 두 번째 작품을 내가 채택했겠죠. 인용했겠죠. 지금 나는 각각의 10편의 작품 속에서 이 3편씩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지난 시간에 과제물에 대해서 내가 안내하면서 가능하면 전집을 읽어보면서 거기서 뭔가 찾아내면 좋고, 이때 우리 교재에서 공부한 거, 교재를 통해서 수업 시간에 공부한 것을 또 과제의 작품으로 채택해도 가능합니다. 또 교재에서 공부하지 않은 거,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하지 않은 작품들 중에서도 찾아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교재에서 공부한 작품을 가지고 다시 자기가 인용하고 분석하려면 새로운 얘기를 하기가 조금, 그죠? 빈틈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새로운, 아예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하지 않은 작품을 전집이나 또는 꼭 전집이 아니더라도 김종삼 시집이나 뭐 전봉건 시집이나 해서 찾아내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편하겠죠. 이것이 전봉건 시 전집입니다. 꽤 두꺼운데 전봉건 시 전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논문을 쓸 때도 이 전집을 다 참고했는데 우리 학생들도 가능하면 이 전집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더라도 전봉건의 시를 조금 낙권의 시집들을 구해서 읽어보고 뭔가 두세 편을 연관성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장미는 나에게도 피었느냐고 당신의 편지가 왔을 때 5월에 나는 보았다. 탄흔에 이슬이 아롱지었다. 탄흔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흔적이
전봉곤의 시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김강림도 마찬가지고요. 김종삼은 그것이 굉장히 암시적으로만 등장하지요. 전쟁이란 것이 이렇게 표면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민간인이라는 작품 같은 거 보면 전쟁의 그 비인간성 같은 것이 아주 역시 그러나 그건 예술적으로 암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제목이 민간인이에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를 바다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배를 타고 피난 가는 과정에서 아이가 울어버렸으니 울면 발각이 되니까 전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기를 물에 빠뜨리는 그런 어떤 전쟁의 참상 이런 것이 그러나 역시 굉장히 압축적이고 암시적이고 상징성을 가진 예술적 형식으로 김종삼은 이 전쟁의 상처를 표현했어요. 다 조금씩 다릅니다. 전봉건은 김강림 시인과 유사하게 이 탄헌, 5월 이렇게 조금 직접적인 전쟁의 흔적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작품에서 이러한 전쟁의 폐허보다 더 강렬하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 빛나는 태양입니다. 그리고 빛나는 태양, 흙은 해치었다. 무수한 군화 자국을 해치며 흙은 녹색을. 자, 또 군화가 등장하죠. 그런데 역시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녹색에 있습니다. 새 수목과 꽃과 새들의 녹색을 키우고 그 가장자리엔 구름이 있었다. 구름이.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이미지 계열이 있어요. 하나는 5월 탄헌 군화 같은 전쟁의 흔적. 또 하나는 장미, 뭐예요? 태양, 녹색, 수목, 꽃, 새 같은 자연. 자연은 생명을 상징하고 전쟁은 죽음을 상징하겠죠. 이런 대립 개념으로 이원성이 전봉건의 이 시에, 이 전후시에 대체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한 편의 시가 아니라 여러 편의 시를 같이 놓고 읽어가면서 비교하다 보면 이것이 공통분모가 나오는 거죠. 구름에서 들려온 소리 나는 들었다. 그것은 푸른 나의 발자국 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미라고 하는 것이 붉은색이고 그것은 이 태양의 빛나는 태양과 어떤 이미지 연결이 되고요. 그렇죠? 같은 계열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이 수목, 꽃, 새들의 생명력과도 연결이 되고 구름도 등장합니다. 그렇게 이 작품은 크게 두 가지 이미지 계열의 대립관계로 형성이 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역시 이제 그런 부분, 그런 이미지의 의미, 이미지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음악적 리듬감도 중요하겠죠. 일련에 구사되는 이중의 도치구문과 교묘한 행가리. 교묘한 행가리는 시인들이 이 전봉건 시인뿐만 아니라 많은 시인들이 이거 구사합니다. 우리 기억납니까? 돌각담, 김종삼 시인의 돌각담에서도 돌각담은 기본적으로 형태시지만, 즉 시각적 형상을 만들어낸 형태시지만 이게 행갈이에요. 기울기 시작했다가 사실은 이 상식적으로는 같은 행에 시작했다가 서술되어야 되지만 의도적으로 이걸 끊어서 두 번째 행에 시작했다가 나오죠. 의도적으로 행을 바꿔 쓴 것입니다. 행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거 이제 불어로는 앙장부망이라고 하고, 이건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시 창작 방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많은 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행가리를 의도적으로 함으로 해서 어떤 시적 효과를 만들어냈죠. 여기도 꽃폈다가 그렇죠. 예. 기울기 시작했다 에서 내가 설명한 바는 기울기라고 하는 이 단어 다음에 시작했다는 우리의 이 상식적인 그리고 통상적인 문장 구사에 있어서는 연속해서 읽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끊어 놓았기 때문에 이 기울기라고 하는 이 동작성 자체가, 그 기우는 동작성 자체가 독자의 마음속에서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 운동성이 감각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여기에 강조점이 기울기에 오랫동안 이 강조점이 주어지니까요. 호흡적으로. 그래서 어미적으로는 연속해야 되지만 호흡적으로는 끊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충돌이 있어서 거기서 뭔가 시적인 효과가 만들어지죠. 꽃 폈다도 마찬가지고요. 쌓았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완결된 경우는 끔밋했다 하면 그것이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끝나는 것인데 조금 자그마했다 하면 통상적인 우리의 언어 감각에 맞잖아요. 근데 이건 통상적인 언어 감각을 어긋나게 함으로 해서 효과를 만들어내죠. 이런 것이 행가리, 의도적인 행가리입니다. 전봉근의 작품에도 그런 것이 나타난다. 이 작품에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자연의 이미지들은 붉은색과 녹색과 흰색 등의 색채들이 조화를 이루고 화려하고 다채로운 협조를 들려준다. 그걸 통틀어서 공통분모는 자연의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의 생명력은 역시 회복과 재생의 역할을 하고 있고 생명의 원천은 뭘까요? 이 중에 자연의 이미지들, 자연의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생명력, 자연의 생명력의 원천은 역시 태양입니다. 이건 문학 예술에서만 그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에서도, 생물학에서도, 물리학에서도 우리가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이 전체 시에서 생명력의 원천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봉건 시가 에로스의 노래, 그죠? 생명의 노래, 에로스의 노래라면 그 에로스의 원천은 뭐냐? 전봉근 시를 쫙 다 읽어보고 많은 작품들을 읽어보면 이 태양입니다. 이 작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태양으로부터 이 에로스의 원천을 수혈받는 거죠. 지금 전쟁의 참상 속에서 폐허가 된 이 시인의 몸이 태양으로부터 그죠? 생명력을 지금 수혈받아서 이러한 에로스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전봉원 시에 등장하는 수많은 생명적 심상, 이미지들의 구심체는 그죠? 빛나는 태양이다. 이 시의 중심 소재인 장미, 그리고 후반부에 등장하는 피도, 자, 우리가 이미지나 상징이나 비유들을 다 이렇게 여러 개가 한 편의 시에 등장하는데, 한 편의 시에만 해도 여러 개 등장하고, 또 전봉원 시 전체를 보면 더 많은 무수한 이미지들이 등장할 텐데, 그 이미지들도 경중이 있고 선우가 있고 그죠?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다 똑같이 그냥 독립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볼 때 지금 피도 중요하고 장미도 중요하죠. 다 붉은색을 띠고 있는 생명의 상징이고, 근데 그것의 원천은 태양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내 해석인데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니까 우리 수강생들이 다른 해석도 해보기 바랍니다. 태양의 에로스적 힘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전봉건의 시는 에로스의 생명의 에로스를 노래한 에로스의 노래인데 그 에로스의 원천은 태양이다. 그래서 그 태양으로부터 피도, 장미도, 그죠? 나무도 다 등장할 수 있다. 거죠.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우주의 그것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된다. 자, 이제 이 상상력이 자연으로부터 우주까지 팽창하고 확장될 수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역시 태양이라는 거죠. 태양은 우주의 한 그죠?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 작품을 읽어봅니다. 개미를 소재로 한 하나의 시가 쓰여지는 이유. 제목이 재밌죠? 개미를 소재로 한 하나의 시가 쓰여지는 이유. 우리 수강생들 중에 시 창작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 전봉건의 시를 약간 활용해서 제목을 멋지게 한번 잡아볼 수 있습니다. 이 개미 대신에 다른 걸 붙이면 되죠. 그죠? 형광등을 소재로 한 하나의 시가 쓰여지는 이유. 이런 수도 있고요. 예.
동영상을 소재로 한 하나의 시가 쓰여지는 이유, 이렇게 시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봉건 시인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시인들 김종삼, 김강림, 전봉건도 있지만 같은 동시대, 즉 1950년대 시인들 중에 비교적 김춘수, 김수영, 김종삼은 많이 연구가 되고 또 많이 알려졌는데 비교적 전봉건 시인은 상대적으로는 좀 적게 알려진 것 같고 연구도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집이 또 나와 있고 하니까 우리 수강생들이 전봉건 시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지평을 넘어 풀잎처럼 나의 눈시울이 태양을 느끼면, 자, 태양이 여기 등장하죠.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시, 두 번째 시, 세 번째 시를 어떤 연관성, 연결고리를 갖고 지금 선택했다고 볼 수 있고 그걸 인용해서 분석과 해석을 전개해서 하나의 뭐예요? 관점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단원에서 요 한 챕터, 그죠? 전봉건 요 세 편의 시를 연결해서 하나의 일관된 관점으로 지금 분석과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전봉건도 그렇고 김강림도 그렇고 김종삼도 그 정도의 그 전체적인 구도로 그 정도의 그 프레임으로 한번 이번 학기에 과제물을 설정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지금 두세 편을 한 시인의 시 속에서 두세 편을 채택해서 일관된 관점으로 자기 나름의 관점으로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단원에서 김종삼, 김강림, 전봉건 이 한 챕터가 거기 그 정도의 규모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한번 연습해 보고 과제물로 작성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평을 넘어 풀잎처럼 나의 눈시울이 태양을 느끼면, 태양이 등장했죠. 가슴 속에 탄원을 밟고 또 나왔어요. 이 전쟁의 뭐라고 할까 상처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탄을 해치는 움직이는 개미들을 위하여. 자, 이 개미가 정말 작고 하잘것없는 곤충이지만 이 전쟁의 폐허와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뭐로부터 에로스, 생명력을 지금 수혈받았겠어요? 역시 태양이죠. 태양을 느끼면서 이 움직이는 개미, 여기에 지금 시인이 뭐예요? 아주 예민하게 관찰을 하고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이 등장합니다. 신의 7일째. 찬란한 가수원에서 벌거숭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눈길을 두 개의 촉수와 여섯 개의 발로 걸어간 개미와 같은 나의 그것들을 위하여 이랬어요. 그러면 이 연은 상당히 역시 성경적인 상상력입니다. 그죠? 신의 일곱째 날 했으니까 이거는 뭐 안식일을 의미하고요. 신이 천지를 창조한 후에 인간도 창조하고 세상 만물과 생명체를,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고 그 창조의 행위를 하는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했다. 휴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주일이라는 게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성경적 이제 이미지죠. 의미죠. 찬란한 가수원은 이제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고요. 벌거숭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과 이브를 의미합니다. 암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해석도 뭐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 다른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촉수와 여섯 개의 발로 걸어간 개미와 같은 나의 그것 했으니까 이 개미와 자기를 시적 주체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개미와 자기를 그죠? 같은 동일시 현상을 놓고 있어요. 그런데 시적 주체는 이 개미와 함께 어디서부터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고 있습니까? 신의 창조와 아담과 이브의 이 모습으로부터 자기 존재의 지금 정체성을 확인하는 지금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시에서.
푸른 사랑의 손길은 어느덧 하늘에 빛나는 가실과 함께 이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세 시인의 시의식 속에 물론 이제 음악적 특성도 살펴봐야 되고 그 음악적 특성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는, 그죠? 연결되어 있는 이 시의식을 우리가 찾는 것인데, 그죠? 이것은 형식이고 이것은 내용입니다. 형식 분석을 통해서 내용 분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 분석에 궁극적으로 종교적 상상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신의 모습이 다 나타나요. 그게 뭐 반드시 무슨 특정 종교와 관련된다고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의 폐허와 참상을 경험한 시인들이 신의 어떤 구원을 손꼽아 기다리는 어떤 모습, 왜? 이 신의 손길이 아니면 이 비극적 이 죽음의 이 참상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그런 극한적인 시인의 상상력이 작용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물론 50년대 한국의 시인들 중에 꼭 이 세 명의 시인 말고 다른 50년대 전후 시인들의 작품 속에서 이 종교적인 어떤 상상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것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죠. 화자가 개미를 관찰하면서 그 다음에 태양을 눈시울로 느끼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힘을 얻는 것은 역시 태양이죠. 태양이 에로스의 원천이니까. 풀잎처럼이라는 비유는 자연과 인간이 모두 태양의 생명력을 수혈받는다. 풀잎처럼 나의 눈시울이 태양을 느낀다 그랬으니까 풀잎도 태양으로부터, 식물도 그렇죠. 강합성을 위해서 태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나의 눈시울도 태양을 느낍니다. 나도 이 폐허와 같은 현실에서 다시 희망을 찾기 위해서 이 태양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원초적 에너지가. 그러니까 풀잎과 내가 다 같이 태양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화자는 2개의 촉수와 6개의 발로 걸어간 개미와 같이 자신의 손과 발로 걸어가고자 한다. 자, 시적 화자가, 시적 주체가 자기를 개미와 동일시하는 이 시의 상상력의 기본은 그거잖아요. 내가 호랑이같이 용감무상한 동물의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고 개미와 같이 작고 미약한 곤충의 자기를 동일시하는 이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현실이 암담하고 전쟁의 상처가 깊고 김강림 시에서 발견했듯이 허무감이, 그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어떤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어떤 허무주의, 공허감이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인들에게 있었겠죠. 그 개미와 같은 존재, 자기가, 그러나 그 개미가 태양의 힘으로 다시, 그죠? 자기의 손과 발로 걸어가는 그 생명의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을, 개미를 소재로 삼았다는 것이 이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죠. 포인트죠. 여기서 재생과 회복의 힘을 전수하는 원천인 태양은, 여기서는 태양이라는 핵심 의미 상징을 우리가 하긴 했지만 이 연에서, 그죠? 신의 7일째부터는 이게 신의 영역까지 이제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 모티프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신의 7일째는 안식일을 의미하고 찬란한 가수는 에덴 동산을, 그래서 벌거숭이 2사람은 아담과 이브를 의미한다. 그런데 전봉곤의 시를 이 작품만 놓고 보면 그냥 전봉곤 시인도 뭐 기독교적 상상력을 가졌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 편만 놓고 해석하거나 평가하게 되면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전봉곤 시를 많은 시들을 읽어보면 전봉곤 시는 반드시, 여기서는 성경적 상상력이 지배적이지만 기독교적인 상상력이라기보다는 모든 생명체를 신적 존재로, 즉 자연 만물을 종교적 상상력으로 보는 범신론에 가깝습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일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신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품만 놓고 볼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봉건 씨의 성경적 모티프를 기독교적 시의식과 직접 연결시키기보다는 일종의 우주적 에로스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전봉건의 시의식 속에서 성경적 모티프는 인간과 자연과 우주가 하나의 생명 공동체라는 일종의 범신론적 사유의 부분으로서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적 모티프가 이 시에서는 잘 나타나지만 이 시 한편에만 갖고 전봉건 씨의 종교적 차원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특히 이 시에서 이 태양과 이 신이 거의 그죠?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접속되어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범신론적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작품들도 두루 살펴보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래서 인용시의 성경적 모티프는 일종의 신화적 상상력으로 충일한 생명력의 원초적 모습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장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은하를 주제로 한 바리아시옹 이거 불어인데요. 변주, 베리에이션 영어로는 그죠? 베리에이션, 불어로는 바리아시옹, 변주라고도 변용, 그죠? 변용, 변주, 이런 뜻입니다. 불어를 그냥 이렇게 사용했어요. 전봉건 시인이. 은하를 주제로 한 변주 혹은 변용 이런 뜻입니다. 이 시도 이 공동시집, 3인 공동시집에 수록된 10편의 시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장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서술했습니다. 나의 후회와 기도와 희망이 모욕하는 태양이 결혼하는 아지랭이가 피어오르고 꽃은 강물에 피고 꽃피는 한강, 임진강, 금강은 태양의 생명력을 수혈받은 꽃이 화자의 후회와 기도와 희망을 치유하며 강물 속에 피어나는 광경을 특유의 가쁜 호흡과 박진감 있는 리듬, 즉 에로스적 노래로, 그죠? 굉장히 이 호흡이 빠르고 박진감이 있는데 이건 다 에로스의 그죠? 효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신론적으로 우리는 전봉건 시인의 종교적 차원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기결된 결론을 맺었습니다. 전봉건의 시에 나타난 음악성은 생명의 음악이고, 즉 에로스의 음악이고, 그것의 속성은 운동성은 순환이고, 그것은 범신론, 즉 우주적 생명력의 원천으로부터 오는 범신론적 시의식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공동시집, 3명의 공동시집인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라는 이 공동시집 30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어찌 보면 아주 특징적으로 전후 모더니즘 시인인 3명의 시인 김종삼, 김광림, 전봉건 시의 그죠? 어떤 단면을 그죠? 잘라서 확인해 본 그런 논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면을 자른다는 것이 뭘까요? 전모를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전모를 확인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단면을 잘라서 보는 거죠. 좋은 예로 우리가 김장을 할 때 배추도 사고 무도 사는데 무가 이게 잘 익고 좋은 것인지 아니면 바람이 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단면을 잘라보죠. 그럼 거기에 바람이 숭숭 들어있는 무가 있고 아주 잘생긴 무가 있고 그런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단면을 자른다는 거. 즉 특징적인 어떤 요소를 확인해 보는 거죠. 사실은 김종삼 시인의 시를 제대로 온전히 이해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김종삼 전집을 다 읽어봐야 되겠죠. 지금 전봉건 전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봉건 시인의 시세계를 온전히 전체적으로 살펴보려면 이 전집을 다 읽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논문에서 한 사람도 아니고 3사람의 시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상호 비교하는 것은 이 소논문 한 편에는 너무 규모가 그죠? 방대한
세 명의 시인의 전모를 다 살피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인 면에서 이 세 명의 시인이 10편씩 공동으로 수록해서 공동 시집을 낸 이 1957년에 나온 전쟁과 희망, 음악과 희망과 이 한 권의 시집을 연구 대상으로 채택해서 각각의 10편씩을 정독하고, 물론 나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한두 번 읽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뭐 논문의 구도가 포착되고 논문의 주제가 포착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편 중에서 3편을 어떻게 해요? 치사 선택해서 내가 생각한 어떤 일관된 관점으로 혹은 방법론으로, 그 방법론이 뭐예요? 시적 언어의 형식 중에서 음악적 특성의 분석소를 찾아가지고 하고, 그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주제의식, 시의식이 어떤 종교적 차원을 다루고 있더라는 것을 포착한 거죠. 그러니까 착상이 내가 어떤 논문을 쓰겠다, 소논문을 쓰겠다, 석사 논문을 쓰겠다, 혹은 과제물을 작성하겠다 할 때 내가 쓰려고 하는 이 글의, 그죠? 분량과 내가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 대상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어떤 차원의 착상을 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뭐예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먼저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도를 작성한 다음에 그 설계도에 맞게 콘크리트, 뭐 철근, 뭐 나무, 온갖 재료를, 그죠? 소재를 가지고 이 설계도를 참고하면서 비교하면서 계속 이렇게 방도 만들고 부엌도 만들고 거실도 만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설계도를 잘 짜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설계도를 짜는 가장 기본은 착상을 잘하는 건데, 착상을 잘하는 것도 뭐예요? 그 중요한 능력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착상이 저절로 떠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작품을 계속, 기초 작업은 작품을 음미하면서 그 작품의 의미와 형식과 그 여러 가지 시적 특성들을 계속 음미하면서 정독하고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착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착상을 잘 발전시켜 가지고 이 과제물이면 과제물, 소논문이면 소논문, 석사 논문이면 석사 논문에 이 설계도를 잘 짜야 되겠죠. 내가 지금 이 논문을 쓰는 과정을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계속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도 과제물도 작성해보고 소논문도 작성하고, 앞으로 또 뭐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석사 논문도 쓰고 이럴 텐데 그 논문을 작성하는 절차와 과정을 내 체험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착상을 어떻게 하고 그 착상에 맞는 논문의 구도를 어떻게 잡고 목차를 어떻게 잡아서 이제 세부적으로 그 치사 선택한 작품을 인용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어떤 평가에 도달해서 하나의 자기가 주장하려는 결론으로 전개함으로 해서 이 한 편의 과제물이 혹은 소논문이 혹은 석사 논문이 이전에 김종삼, 김광림, 전봉곤 시에 대해서 다른 연구자들이 혹은 다른 비평가들이 하지 않았던 얘기를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맺은말, 결론 부분인데, 이것은 앞에 서론 부분과 김종삼의 시, 김광림의 시, 전봉곤 시에서 분석한 그 결과들을 다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내용을 잘 읽어봄으로 해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원도 이번 시간으로 인해서 끝나게 되고, 다음 시간부터는
김수영, 김춘수, 김지아, 황지우, 김용택, 유하 이렇게 또 전개 나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